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다녀온 영문산의 가을 빛깔 산길처럼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번 43번째 수필은 오빠니까 괜찮아 입니다. 제 작은 오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모두의 희망이자 기쁨이었던 오빠가 가족 모두의 절망이자 슬픔으로 바뀌었지요. 그럼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물론 지팡이가 필요하지만요. 깊은 그늘을 지니고 사시지만 얼굴은 더없이 환하십니다. 햇살에 반짝일수록 그늘이 짙은 단풍나무가 떠오릅니다. 그늘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럼에도 누구나 웃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요. 형제 자매들이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던 전주 고을과 남원과 섬진강과 화엄사 그리고 외도 그리고 해운대 등 사진을 함께 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빠니까 괜찮아.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내가 그나마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이 공부였지 싶다. 안방 안쪽 구석진 곳에 호롱불이 보이고 책을 펼쳐놓은 작고 낡은 상 앞에 앉아있는 어린 내가 보인다. 계집아이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호롱불을 오래 켜두면 비싼 기름만 많이 들지. 한 소리 하시던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온종일 집안일과 농산일로 지친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밤. 졸음이 쏟아져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내가 보인다. 잠을 쫓기 위해 책상 바로 앞쪽 벽에 붙여진 편지를 중얼중얼 읽고 있는 내가 보인다. 둘째 오빠의 편지다. 둘째 오빠, 동탄면에서 처음으로 공군사관 생도가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랑인 것은 물론이고 박씨 문중 동네 사람들 나아가 동탄면의 자랑이었다. 어린 내게 얼마만한 크기의 자랑이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학년 초에 아이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소개하였다. 얘가 공군사관 생도가 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긴 박찬태의 동생이란다. 친구들이 입을 딱 벌리고 놀라워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자부심을 부추긴 그날 나는 오빠의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 오빠에게서 온 편지였으므로 나는 공부를 하는 상 앞쪽 벽에 붙여놓고 졸음이 오거나 공부가 실증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었다. 막내야, 공부 열심히 하거라. 항상 편지 끝마무리 인사였던 오빠의 그 말씀은 내 졸음을 쫓아내기에 충분했다.
사관생도 오빠가 휴가라도 나오는 날이면 집안은 서너 날 전부터 술렁거렸다.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식혜와 떡을 만드느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졌고 침샘을 자극하는 냄새가 솔솔 집안을 맴돌았다. 먹보였던 뚱뚱보 나는 오빠를 만나는 일도 흥분되었지만 먹을 게 많아진다는 데에 더 신이 나서 안마당을 뛰어다니고 부엌을 들락거리고 혹 옆집 정주나 민자 언니가 지나가면 자랑이라도 하려고 대문간을 촐랑거렸다. 동탄면 여기저기 동네 처녀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도 보이지 않게 신경을 우리 집 쪽으로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어린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박씨들은 대체로 작고 통통한 편인데 오빠는 순웅 안씨 외가 쪽을 닮아 키가 훤칠하였다. 갸름한 얼굴에 반듯한 외모, 거기다가 눈가와 입가에 퍼지는 미소까지 부드러웠다. 어느 날 휴가를 나온 오빠는 3살 터울인 넷째 언니와 나를 부르셨다. 꼭 가르쳐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영어 노래란다. 아버지와 딸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 딸이 일찍 죽어 아버지가 슬퍼하는 노래란다. 아직 영어를 모르는 초등학생이었던 우리에게 오빠는 영어 발음 그대로를 한글로 써서 가르쳐 주셨다. 가사는 어려웠지만 음률이 주는 슬픔이 담긴 서정성은 나를 끌어당겼다. 이렇게 본 이렇게 인연 excavating water mine Dualto minor 49 and his daughter Clementine. Oh my darling, oh my darling, oh my darling Clementine. You are lost and gone forever. Triple sorry, Clementine. 지금도 기억나는 대로 노래를 불러보면 실제 발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나도 놀라게 된다. 오빠가 어찌나 열심히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불렀는지 알 수 있다. 그건 분명 오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우리가 오빠를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리라. 사진관에 가지 않으면 사진을 찍는 일이 쉽지 않았던 그 시절, 꽤 많은 어릴 적 가족 사진들은 오빠의 손길 덕분이다. 공군 사관생도 시절 사진반에서 활동하셨다. 해바라기와 다알리아와 칸나와 채송화가 피어있던 화단 앞에서 언니들과 여조카들과 함께 또는 앵두나무와 감나무 앞에서 어머니와 언니들과 함께 또는 국화꽃 앞에서 나 혼자서 또는 바깥마당에서 초가집을 배경으로 오빠와 언니들과 함께 또는 아래쪽 논배미를 배경으로 고종사촌과 함께 또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언니들과 찍은 사진 등등
모두가 작은 오빠의 솜씨다. 멍석에 벼를 깔아놓고 잘 말리기 위해서 고무래로 뒤집고 계신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진도 있다. 국화꽃 앞에서 혼자 찍은 내 사진을 가리키며 오빠가 이쁘다고 말해 주었을 때부터 엄마나 할머니처럼 오빠도 내 편임을 알고는 자신감을 얻기도 했다. 넷째 언니와 나는 수원에서 자취를 하였다. 자취방이라고 해야 밥상 겸 공부상인 앉은뱅이 책상 하나뿐이고 교복은 벽에 박힌 못에 걸었으나 그나마 많지도 않은 옷가지들은 아무렇게나 놓여있게 마련이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배추김치나 아니면 깍두기가 반찬이었고 밥만 연탄불에 겨우 끓여 먹는 정도였다. 어머니는 월사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지은 쌀을 수원에다 내다 팔았다. 용돈은 꿈도 꾸기 어려웠는데 가끔가다 오빠가 주시는 용돈이야말로 친구들과 튀김집이라든가 떡볶이집을 들어갈 때 당당해질 수 있는 초특급 자금이었다. 초라하고 궁색한 자취방에 오빠가 들여놓아준 번듯한 캐비넷장과 책상은 우리를 번듯한 학생으로 한 단계 높여준 1등 공신이었다. 캐비넷에 옷을 걸어놓고 하도 좋아서 캐비넷 문을 수도 없이 열었다 닫았다 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빠 담임선생님을 뵈러 오기 힘들었으므로 오빠가 대신 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오빠를 대면한 여 담임선생님은 내심 놀라셨던 것 같다. 촌스럽게 생긴 나를 대하던 심드렁한 태도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친밀감 있게 바뀐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렇게 멋진 오빠가 계셨구나. 나를 볼 때마다 말씀하셨다. 주눅이 들어있던 내가 선생님 앞에서 은근히 목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웃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사천 비행장에 근무할 때 오빠는 신혼이었다. 다들 바빴으므로 시간이 많았던 내가 대표격으로 진주를 거쳐 사천 오빠 집을 방문하였다. 약혼식 날 분홍빛 하늘거리는 드레스 차림의 올케를 보고는 저렇게 참한 아가씨도 있구나 라고 오빠는 감탄을 하셨단다. 20대 초반이었던 올케는 오빠에게 더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아내였다. 멋진 접시와 그릇에 요리책에서나 볼 수 있던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으며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챙겨주었다. 오빠의 얼굴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 흘렀다. 결혼은 그렇게 배려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때 나는 배웠다. 나도 결혼을 했고 경남 일광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 뒤로는 오빠를 자주 만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쓰러지셨다는 비보가 날아왔다. 정신은 맑은데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라 하였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란다. 중령이라는 자리까지도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고 다시
대령으로 진급하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여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론이고 온 집안 식구들이 혼비백산 상태였다. 집안의 희망이었던 오빠가 절망으로 바뀌었다. 나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다. 안타까운 소식에 발만 구르다가 날짜를 잡아서 병문안을 갔다. 바짝 마른 몸으로 누워서 나를 바라보셨다.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막내가 시집가더니 이뻐졌네. 울지마. 괜찮으니까. 부모님과 큰언니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드나드셨다. 마지막에는 부모님의 땅을 팔아 병원비에 보태가며 치료하였다.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빠와 올케는 믿음으로 강인하게 견뎌내고 견뎌내셨다. 결국 한쪽 다리와 팔에 신경이 마비되어 지팡이 없이는 일어서지도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셨지만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승승장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처난 마음까지 다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물론이다. 아직도 오빠의 가슴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잊혀진 듯 잊혀지지 않은 채로 완성시키지 못한 꿈의 잔해물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 누가 어찌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가늠하겠는가. 30여 년 넘게 계속적인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노력해오신 오빠는 지팡이에 의지하지만 못하는 게 없으시다. 운전은 기본이고 롬볼 실력이 프로 수준이다. 다른 사람이 공을 한 번 던질 때 오빠는 10번을 던지셨단다. 손목 근육의 힘을 늘려나갔단다. 저러다가 머지않아 그만둘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지레 짐작은 틀렸다. 오빠의 의지력과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금메달감이다. 외국으로 원정 경기도 서너 번 다녀오셨다. 메달도 여러 번 따셨고 지금도 론볼을 계속하신다. 일주일에 서너 번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오신다. 누구보다 얼굴이 환하시다. 환한 얼굴만큼 가슴에 묻어놓은 그늘이 얼마큼 깊을까. 오빠뿐이랴 우리 대부분은 가슴에 크건 작건 흐리건 진하건 그늘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웃으며 살아가려고 애쓴다. 햇살에 반짝이는 단풍나무와 그 어둑한 그늘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늘, 화정. 눈이 부신 단풍나무 그늘을 보면 눈이 부신 사람 어둑한 뒷모습이 보인다. 너와 나는 모두 밝아지려는 자. 웃으면서 아픔과 서름 등에 짊어진 사람이다.
오늘 밤 등을 타고 흐르는 통증에 시달려도 오늘 밤 가슴 저미는 슬픔에 잠 못 이루어도 내일이면 마주 서서 웃음을 뿌리는 너와 나는 모두 환해지려는 자. 2년 전에 갑작스레 떠나간 남편이 죽을 만큼 그립노라던 그 여자뿐만 아니라 도둑처럼 찾아든 병마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그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웃으면서 그늘을 등에 짊어진 사람, 그늘만큼 눈이 부신 저 단풍나무다. 직장을 따라 지방으로 돌던 우리가 서울로 입성하였고 그 해 내 생일 전날 오빠는 케이크를 사서 경비실에 맡겨두었다는 전화를 하셨다. 생일 축하한다. 얼마나 애틋한 사랑인가. 가까이 살았으므로 오빠는 가끔 무언가를 주려고 우리 집에 잠시 들리셨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얼굴이 좋지 않구나. 고기 많이 먹어라. 비타민도 챙겨 먹고 잘 먹어야지. 결국은 고기를 사들고 점심을 함께 먹자고 갑자기 오신 적도 있었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 다 제쳐두고 내게만 보약을 지어주신 적도 있다. 막내가 튼튼해야 밥 많이 얻어 먹잖아.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 눈매와 목소리를 만난다. 아버지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던 사랑을 오빠가 대신 주시는 것 같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꿈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그 일뿐이랴. 늙음하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어머니가 홀로 양재천변을 돌고 돌던 때에, 홀로 쓸쓸한 밥상 앞에 앉던 때에 가장 많이 어머니의 밥상에 마주 앉은 자식은 둘째 오빠였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였다. 큰 오빠가 스님이 되시면서 집안의 대표는 작은 오빠의 몫이 되었다. 박씨 문중 제사에 참석하시는 것도, 박씨 집안 대소사에 빠짐없이 다니시는 것도 작은 오빠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길 때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묘소에 가시는 것도 작은 오빠다. 땀에 흠뻑 젖어서 산 중턱에 있는 산소를 지팡이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힘겹게 올라가 절을 하신다. 분명 어머니가 맨발로 달려나오셨을 것이다. 아버지가 입으셨던 조끼를 늘 산소에 입고 가시니 아버지는 오빠의 등을 두드려 주실 것이다. 아버지 대신이라며 산소에 함께 간 노이들에게 용돈을 주신다. 명절 때는 세뱃돈을 나눠 주신다. 지극한 효심이며 사랑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빠를 보면 아버지를 만난다.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아버지 그러셨듯. 화정. 화장 좀 하지 그러니?
옆집 정주처럼 곱게 분찍어 바르지 않는다고 성화이셨던 아버지처럼 한 말씀 하시네. 보약 좀 먹어야겠다. 막내 얼굴 조금이라도 축 나아 보이면 안타까워하셨던 아버지처럼 한 걱정 하시네. 부모님 산소에 가는 날이면 아버지 줄무늬 조끼 챙겨 입고 나서는 작은 오빠. 아버지 되어 허허허 맨들레 홀씨처럼 너털 웃음 날리시네. 아버지 웃음 날아다니네. 신부실 내게로 달려오신 아버지 그 눈매로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이다. 이누이 저누이에게 아버지 사랑 쥐어주시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안구 건조증과 기관지염으로 나는 외출을 삼가하고 있었다. 특히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눈을 잘 뜨기가 어렵고 온몸이 피곤함으로 짓눌려서 자꾸 눕고만 싶던 날이었다. 홍삼정 주고 싶어서 내 집에 가려고. 오늘 점심 내 집에 가서 먹을까? 된장찌개면 되는데. 귀찮으면 그냥 밖에서 먹어도 좋고. 마음만 먹으면 된장찌개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인정머리 없는 동생이다. 곧바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쉬고 싶어요. 2시간 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오빠의 전화가 왔다. 홍삼정만 주고 가시겠단다. 홍삼정을 받아든 나는 마음이 불편하여 오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웠다. 그 죄송함과 고마움을 어찌 말로 표현하랴. 오빠 죄송해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누구냐? 오빠지요. 그래, 오빠니까 괜찮아. 홍삼정 먹고 기운 차려. 내가 먼저 건강해야지. 나도 모르게 차에 타려는 오빠를 뒤에서 끌어안고 넓은 등에 기대었다. 막내였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행동이었다. 나를 업고 흙탕물이 콸콸 흘러내려가던 냇물을 건너시던 아버지의 등이 생각났다. 오빠니까 괜찮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랑말랑한 말인가. 펑펑 눈물을 쏟을 뻔하였다.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내가 누구냐? 오빠지. 그래, 오빠니까 괜찮아. 그 말은 아마도 살아있는 내내 내 곁에 있다가 자주 무릎이 깨져 울던 어린 시절 어머니 손길처럼 나의 아프고 서러운 마음을 다독여 줄 것이다. 오빠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살가운 말을 건네며 살아가는 동생이 될 수 있을까?